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꾸자꾸 듣다 보면 사심이 생기는 에듀윌 사심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사심, 역사 사자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개인적인 사심이 생겨도 좋지만 역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여러분 생기셨나요? 자, 일단 벌써 여러분 이제 삼국시대가 끝나갑니다. 자, 오늘은 고대 국가의 성립과 발전에서 삼국의 경제, 사회, 학문, 종교, 과학을 쫙 몰아서 볼 거예요. 한능검에서는 보통은 여기서는 우리가 정치사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하지만 선지의 한 줄씩 보통 그리고 이제 문화 파트에서 이제 한 문제 이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제, 사회, 학문, 종교, 과학도 한번 쫙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필기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키워드 중심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시듯이 한번 쫙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삼국의 경제를 살펴볼 텐데 삼국은 사실 경제에서 수치 제도는 완벽하게 딱 구축이 되진 않았습니다. 보통 고구려가 백제를 침략하면 거기에 있는 것을 약탈을 한다든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써가지고 노비로 만든다든지 전리품을 챙기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치를 징발을 했지 딱 뭐 몇 분의 몇을 세금을 낸다 이런 거는 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치 제도는 이제 조세, 공납, 역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막 퍼센테이지는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세는 그냥 재산 정도에 따라 호를 나누어 공물을 받거나 포, 옷값 뭐 이런 거로 징수하는 정도인데 그때 이제 전쟁으로 약탈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충당을 했고 공납은 특산물입니다. 요것은 나중에 이제 통일신라, 고구려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특산물이라는 건 강화도는 화문석, 담양에는 축제품, 완도에는 김, 뭐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특산물을 부과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역은 15세 이상 남자들에게 평상시에는 노동력, 전쟁이 났을 때는 군대로 가는 그런 식의 노동력을 증발하는 것. 조세, 공납, 역, 요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농업 파트에서는 철제 농기구가 보급이 되면서 이제 농사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 요거 중요합니다. 우경 확대 별표. 자, 우경 확대 별표해 주시고 우경 확대 어느 왕 기억해야 될까요? 바로 지증왕, 신라 지증왕 때 우경을 실시했다. 우경, 소를 이용해서 여러분 소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 사람이 이렇게 쟁기를 끌고 할 때랑 소를 이용할 때랑 다릅니다. 그래서 소를 이용해서 땅을 뒤집을 경우에는 땅을 깊이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우경이라는 건 깊이가리가 가능해졌다. 쉽게 말해 깊이가리, 조금 한문으로 말하면 심경법. 땅을 깊게 판다. 왜 깊게 파야 돼요? 그때는 거름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나면은 거기에는 영양분 쫙쫙 다 빨아들여 버리고 포석포석해져요. 그래서 땅을 좀 뒤집어줘야 돼요. 안쪽 깊숙이. 원예인들이면 아실 거예요. 땅을 뒤적여줘야 된다는 거. 자, 깊이가리. 그 다음에 이제 황무지 개간을 견정했다. 자,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바로 진대법 중요하죠. 진대법 바로 이게 고국천왕 바로 연결되어 있네요. 춘대춘합. 봄에 꿔주고 가을에 갚는다. 그래서 이런 춘대춘합의 진대법. 이 진대법이 고려로 넘어가면 이제 태조왕거 때 흑창이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성종 때 의창으로 바뀌는 거고 조선시대에 환곡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명칭이 자꾸 바꾸면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고국천왕 진대법. 고국 원왕으로 헷갈리지 마세요. 고국 원왕은 원통이 하고 빨리 죽고 뭐 할 게 없었어요. 두 번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국 천왕, 천진난만하게 곡식을 꿔줬다. 천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수공업과 상업으로 넘어갈게요. 주로 귀족들이 필요로 하는 사치품, 비단과 장신구 같은 이런 수공업이 발달을 했고요. 시장을 설치하고 감독을 하는데 이 시장 감독 동시전 중요합니다. 자, 신라에 동시를 설치하고 동시전을 설치했다. 그래서 동시전도 중요하다. 동시전은 시장 감독을 했던 곳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공무역을 했고요. 자, 여기서는 역시 별표 동시전. 자, 여러분 교재에다 별표 치고 꼭 외워줘야 되는 것만 체크하고 가세요. 자, 경제생활로 넘어가면 요건 읽어보면 되는데 귀족은 당연히 잘 살았다. 럭셔리했다. 토지와 노비 소유, 시급과 노급. 자, 여기서는 이 시급과 노급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여러분 교재 한 규탱에다 간단히 필기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동력 플러스 토지.
사실 이 토지라는 거는 땅을 너 완전 가져 이렇게 주는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세금을 네가 가둬서 세금을 가져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토지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노동력과 수조권을 주는 것인데 이 주는 건 똑같지만 두 종류로 나눈다는 거죠. 자, 그것이 노급과 시급으로 나눠지는데요. 노급이라는 거는 국가의 관리들에게 지는 거고 시급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을 세웠을 경우, 군공을 세웠을 경우, 뭐 여러 가지 공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왕의 장인으로서 뭐 공을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에는 1+1이 가능한 거예요. 귀족들이 노급도 받아, 관리가 돼서 노급도 받아. 근데 또 공을 세웠네? 예를 들어 김유신 같은 경우에는 군공을 세웠잖아요. 황산벌 전투에서. 그럼 또 시급도 받아. 그럼 노급 플러스 시급과 둘 다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귀족들에게는 너무나 필요로 하는, 여기에는 노동력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자기 노비로 쓸 수도 있고 군사로 쓸 수도 있고, 자, 그런 식으로 이들이 이렇게 대토지를 소유하게 됐고요. 농민들은 뭐 힘들었다. 예나 지금이나 아랫분들이 힘들죠. 그래서 대부분 부유한 자들의 땅을 빌려서 경작했다. 자, 여기서는 노급과 시급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조권 플러스 노동력,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삼국의 사회로 넘어갈게요. 사회생활. 자, 여기서도 관련된 뭐 풍습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신라 파트가 자주 나옵니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고구려 부여, 고구려 옥저동에 사만할 때 그 정리했던 것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형벌은 반역자 적에게 항복하거나 패한 자, 살인자는 사형, 이런 형벌이 있었고, 혼인풍습, 형사 취소혼이 여전히 남아있고 서옥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형사 취소혼, 형이 죽을사, 형이 죽으면 취수, 누굴 취한다, 형수를 취한다. 왜냐면 형이 죽었을 경우 형의 가족들은 어떻게 건수해? 그래서 이제 동생이 이제 형수를 취해서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린다는 그런 의미죠. 왜냐하면 고구려는 워낙 전쟁이 많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전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전사하고 난 그 가족들을 이제 결국에는 좀 이렇게 품어준다, 뭐 그런 의미고요. 서옥제는 그 여자네 집 뒤편에 서옥을 짓고 이 자식들을 낳은 다음에 자식들이 좀 장성할 때까지 여자네 집에서 살아요. 일종의 대릴사위제죠. 그 다음에 백제로 넘어갈게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강을 차지했기 때문이죠. 애초부터 한강에다가 국가를 세워서 중국과 교류해서 새로운 선진 문물들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런데 백제에는요, 지금의 공무원들이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청렴결백한 그런 형벌이 있어서 요거는 가끔 사료로 출제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관리들이 뇌물을 걷거나 공금을 횡령 시에 3배를 배상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금고형. 내가 이걸 보고 너무 황당한 거야. 그럼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 있다고? 그건 아니고, 이 금고형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도소의 그런 무기징역의 그런 금고형은 아니고 유배 개념의 뭐 고향으로 이제 간다든지, 그러니까 결국 그 관직을 이제 내려놓고 지방으로 돌아가서 고기에만 살게 한다. 그러니까 약간 유배형 느낌입니다. 그래도 망하는 거죠. 뇌물 내거나 공금횡령하면 엄청나게 그걸 3배로 배상하고 아주 집안이 쫄딱 망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뇌물 써서 공금횡령 절대 안 되는 이런 법률이 백제에 있었다는 게 아주 대단하다. 자, 그 다음에 신라로 넘어갈게요. 신라는 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신라 화백회의 알고 있죠? 화랑도는 원화제도에서 시작이 되었다. 뭐 이러한 사료. 원화제도에서 시작이 됐다. 원래는 여자였는데 뭐 여자가 서로 질투를 해가지고 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남자로 바꿨고 꽃미남들만 모은 화랑도. 화랑도는 그런 꽃미남들의 보이스카우트 같은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것이 점차 진흥왕 때 국가적인 군사 조직으로 개편을 해서 신라의 삼국통일에 큰 도움을 줬죠. 원강의 세소고개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골품제, 폐쇄적인 신분제도로 옷 색깔부터 해가지고 일상생활까지 모두 관여한 골품제, 거의 신라의 카스트 제도급의 아주 폐쇄적이다. 그래서 요 정도 여기서는 요거 은근히 이제 어렵게 나올 경우 공금횡령, 3배에다가 금고형, 요거 나온 백제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신라는 화백회의, 화랑도, 골품제, 요렇게 사회 모습, 제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삼국의 학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역사서인데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백제와 신라는 교육기관은 없었어요.
그런데 고구려는 교육기관이 있었다는 것을 아주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고구려는 수도에는 태학, 지방에는 경당이 있었습니다. 수도에는 큰 학교, 태학이 있었고 지방에는 경당, 조금 작은 규모의 경당.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 이제 서원에 가면 이렇게 딱 양옆에 이렇게 기숙사 같은 거 있고 가운데 경당이 있거든요. 공부하는 경전을 연구하는 건물이다. 경당. 자, 그래서 태학은 유교경전 역사교육 공부하고요. 경당에서는 한학과 무술까지. 역시 고구려는 무술 이런 식으로. 고구려는 활을 잘 쐈잖아요. 이런 무술도 따로 배웠다.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교육기관은 없었으나 오경박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5개의 경전에 능한 박사들, 역박사, 천문에 밝은 박사들, 의학 박사들. 이러한 박사들이 직접 알려주는 그런 식의 박사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은 박사 나오면 백제, 백박사 이런 식으로. 저는 항상 공부할 때 이 자음 공부법을 추천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비읍이면 비읍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백제는 박사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경전과 기술을 이런 식으로 박사들이 교육시켜줬다.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라는 이거야. 너무 기록이 없어. 하지만 유교는 공부했을 텐데 이런 기록이 있네. 하나 겨우 찾았어. 임신서기석이야. 임신하겠다는 그런 그 서기석이 아니라 임신서기석은 임신년에 적은 건데 화랑들 2명이서 우리 1년 동안 이 책을 읽는 걸로 우리 다짐한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친구들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보는 친구들 둘이서 우리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내년까지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거를 다짐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돌에다 새겨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의 그런 의욕을 새겨놓은 그런 비석입니다. 임신서기석은 유교경전을 공부했음을 알 수 있다는 거. 어쨌든 신라도 유교를 공부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짝짝꿍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고구려는 이문집의 신집, 물론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문집의 신집이라는 역사서가 있었고 국초에도 역사도 좀 있었다고 했지만 어쨌든 이문집의 신집만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백제는 근초광 때 고흥의 서기, 요거는 선지에 한 줄씩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흥왕에 관련된 사료예요. 근데 거기에 고흥이 서기를 만들었다. X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왕의 그런 선지인데 거칠부 국사, 이거는 진흥왕 X 이런 식으로 선지로 출연하는 애들입니다.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하게 했다. 거친 역사, 고흥의 서기 이런 식으로. 백제는 고흥의 서기, 신라는 거칠부 국사, 고구려는 이문집 신집 이런 식으로 짝짝꿍. 그래서 신라는 거칠부, 백제는 고흥, 고구려는 이문집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왕은 영영왕 때, 근초광 때, 진흥왕 때, 보통은 전성기 때 만들게 된다. 영양왕도 전성기가 아닌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역사서는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건 사실 다 암기라서, 네. 저는 이거를 그냥 바로 외워져가지고 따고 만들진 않았는데, 앞글자 따서 외우셔도 돼요. 신거국, 백고서, 이런 식으로. 고이신. 자, 그래서 연결해서 짝짝꿍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불교, 종교로 넘어갈게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일단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예요. 이 삼국의 불교는요, 여러분 다 교재 줄치면서 하고 계시죠? 삼국의 불교는 왕권 강화와 관련해서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불교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불교라는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종교가 너무 다양했어. 여러분 아프리카 부족을 가보면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부족마다 다 믿는 종교가 다르고 부족마다 특징이 다르고 언어도 까라까라까라끼리끼리끼리 꼬까라 막 이런 식으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이름이 뭐라고요? 그럼 또 다시 그렇게 말해. 진짜 언어도 다양하고 그러거든요.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신라도 토착 부족이 너무 다양해. 토착 종교도 너무 다양하고 얘네들이 종교가 너무 다양하게 정신이 사납잖아요. 그냥 불심으로 대동단결.
야, 저기 중국에서 들어온 고등 종교가 있어. 불교를 믿자. 그래서 불교가 역시 불교의 뜻이 심오하고 다 불교를 믿는 거야. 그러면 결국 사상이 통일이 되죠. 사람들의 사상이 통일이 되면서 뭔가 하나로 뭉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를 믿는 그 국가가 애국심이 강하고 똘똘 뭉치는 건 다 이슬람교를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약간 종교로 똘똘 뭉치는 거죠. 우리 국가. 이스라엘도 봐봐요. 이스라엘도 유대교라는 자기네 그 종교, 우리는 선택받은 유대교 이러면서 또 똘똘 뭉치고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뭉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왕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뭉쳐 있으니까 분열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불이익이 편하고 왕권이 강화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엔드 또 어떻게 왕권 강화를 시켰느냐? 왕즉불. 불교에는 전생이 있고 전생에 내가 나라를 구하면 잘생긴 남자를 만난다든지 내가 성공한다든지 우리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저는 불교의 이론이 이제 깊이 들어가서 되게 재밌는데 어쨌든 전생에 공을 막 세우면은 내가 이 생에 잘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생에 내가 만난 사람들은 다 나랑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 뭐 이런 거. 선생님은 저는 천주교입니다. 불교의 그런 이론만 좋아해요. 자, 어쨌든 왕즉불은 왕은 그럼 뭐야? 전생에 어떻게 덕을 많이 쌓은 거야? 왕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 전생에 덕을 너무 많이 쌓아서 왕은 덕을 너무 많이 쌓아서 거의 부처랑 동급이다. 왕은 즉 부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왕권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불교가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다. 이런 식으로 호국불교까지 가요. 사실 신라도 호국불교적인 마인드로 황룡사 구축 목탑을 짓게 되거든요. 그 목탑의 이름이 그 주변에 거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8국가가 침략하지 못하게 그래서 8층으로 목탑을 쌓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호국불교는 고려의 8만대장경까지 가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왕권 강화 여러 가지 이용을 했다라는 거 참고로 교재에다 아이고 부러졌다. 교재에다 필기를 해주시고요. 자, 백제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는 불교에서는 불교를 수용한 왕들을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백제는 침류왕 때 누구로부터? 동진의 마라난타로부터. 동진의 마라난타. 동마 이런 식으로 백제는 동진의 마라난타로부터 수용을 했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소수리망 때 중국의 전진의 전순도 이런 식으로 소수리망 때 수운도. 그래서 침동마, 소전순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소전순, 침동마. 이거 은근히 여러분 되게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내가 이렇게 외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사실 지도를 외워도 돼요. 이게 이제 띠리리리 우리나라 이렇게 S라인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 중국이 이때 약간 위진남북조 시대거든요. 요 위에가 전진이었고 동진이 좀 밑에였어요. 약간 남조 쪽. 그렇기 때문에 전진은 고구려랑 가까우니까 전진에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동진한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다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사실 위치적으로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진이 위에 있다. 전진한다. 북쪽으로 전진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 동진은 말 그대로 동쪽 바다 쪽에 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지도로 기억하셔도 되고 헷갈리면 제가 지도 그려준 거 생각을 한번 하시고요. 어쨌든 소전순, 침동마. 자,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제일 늦어요. 고구려에서 민간으로 좀 전승이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 전승이 요거는 이제 뭐 적어 놓는다면 고구려의 무쿠자가 전해졌어요. 그래서 무쿠자란 이름 써주시고. 자, 근데 신라는 토착 세력들이 너무 강하고 우리가 믿는 원래 고유 종교가 있으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안 받아들여지다가 법흥왕 때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2차 논이 내 목을 베었을 때 흰 피가 나오면은 믿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흰 피는 도대체 무엇이냐. 뭐 사리의 성분일 것이다 라는 경우도 있고 뭐 우유를 먹고 목을 베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아마 혈장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흰 피가 나왔대요. 피가 힐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건 뭐야? 이건 믿을 수밖에 없어. 언빌리버블 이러면서 믿은 거죠. 그래서 법흥왕 때 2차 논의 순교를 계기로 공인하게 됐다. 그래서 법흥왕의 불교 공인. 우리가 열심히 외웠었죠. 법흥왕 병보 설치, 불교 공인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승려 원강은 세속 5개를 통해서 화랑들에게 뭐 임전무택, 살생유택 이런 식으로 막 세속 5개를 통해서 원강이 화랑들을 교육시킬 때 불교적인 것을 이렇게 교육시켰다. 뭐 원강하면은 걸사표,
뭐 이렇게 수에게 걸사표를 보낸 거로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선덕여왕 때 또 불교와 관련된 거 자장. 나올 때마다 이제 짜장면이 먹고 싶은 이 자장법사가 황룡사 구충 목탑을 짓는다면 주변에 이런 식의 구충, 내가 아까 8층이라 말한 것 같다. 구충이요. 황룡사 구충 목탑을 짓는다면 주변에 9개의 국가가 감히 신라를 건드리지 못할 거다. 이게 진짜 높았대요. 이게 만약에 보존만 됐다면 거의 뭐 파리 에펠탑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엄청난 스케일인 거죠. 에펠탑보다 훨씬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날씨가 좋을 때는 그 신라가 경주 그쪽이 그 밑에 쪽에 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평지라서 대마도에서 보일 정도예요. 정말 높았다라는 거. 지금으로 치면 정말 높은 타워 팰리스 수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황룡사 구충 목탑을 건립을 했다. 건의해서 선덕여왕 때 만들게 되었다. 하지만 이 몽골 침입 때 홀라당 불탔죠. 자, 도교.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도교. 도교와 관련된 문화재. 요거는 반드시 그림을 참조하셔야 돼요. 그림 보고 이게 뭐구나 아셔야 됩니다. 자, 도교라는 거는 깊이 들어가서 도교도 되게 오묘하고 재밌어요. 막 이런 불로장생, 이제 산신령이 되고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은 산신령이 되고 그래서 도교는 약간 무술 쓰는 그쪽으로도 가고 방중술도 막 있고 산천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도교의 사상이 무의자연이에요. 물 흐르는 대로 그냥 내비둬라. 그래서 도교가 깊이 들어가면 되게 재밌는데 도교의 사상 중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문구들이 많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수를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원수를 미워하지 마. 이 말 되게 제가 좋아하거든요. 원수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나는 강하류에서 조용히 낚시를 하고 있으면 원수가 알아서, 걔는 원래 인성이 나쁜 애니까 알아서 자멸해서 그 원수의 시체가 둥둥 떠내려올 것이다. 이 말이 여러분 살다 보면 왠지 공감이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망했으면 좋겠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 알아서 망하더라고. 기다리다 보면. 그런 게 진짜 있어요. 인성이 나쁜 사람들은 결국 끝이 안 좋아.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도교의 산천숭배, 무의자연. 그래서 산과 바다, 뭐 강, 이런 산과 강을 숭배하고요. 신선사상. 이런 식으로 도교의 색채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약간 판타지적인 게 있거든요. 도교의 이런 산신령, 약간 좀 평생 사는 그런 식의 신비의 동물, 그런 게 바로 남주작, 북현무, 자청룡, 우베코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사신도가 도교 사상이고 이 금동대학로 이런 것들도 산이 막 그려져 있어요. 산소문이 벽돌, 산이 막 그려 있어요. 그러면 도교입니다. 그래서 불로장생 뭐 이런 것들이고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교는 영계소문이 또 심취해 있었다. 귀족 세력 견제를 위해서 불교보다는 도교를 장려했고 영계소문 도교. 자, 그리고 백제 사택지적비. 사택지적비 내용이 좀 약간 허무주의거든요. 나는 그냥 산으로 돌아가련다. 뭐 이런 내용이라서 도교고요. 도교적인 색채가 나타나고 도교에 관련된 문화재는 뭐 산소문이 벽돌, 금동대학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실제로 이거는 문화재로 보셔야 돼요. 삼국의 종교와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 현무도 보이시죠? 이 현무도는 실제 있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거북이긴 거북인데 그 위에는 그 뱀이에요. 그래서 이 도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게 그 중국의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구미호 이런 거 있어요. 상상의 동물. 모두 도교적인 영향을 받은 겁니다. 저 깊은 산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상상의 동물, 다리가 3개인 새, 머리가 2개인 무슨 동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신비의 동물 나오잖아요. 마치 막 그 서양의 그리스 신화 같은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사신도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구려, 강서대묘, 사신도 나오면 도교다. 지금 현무도고 백제 산수문이 벽돌, 산이 볼록볼록볼록 산천사상 이런 식으로 산천 숭배 느껴지죠? 그 다음에 백대 금동대학로도 요거 산이거든요. 위에 여기 주작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밑에는 이제 청룡 뭐 이런 무늬가 다 모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새겨놨죠. 자,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산수문이 백제 금동대학로 그리고 고구려에는 사신도 나온다면 그러면 도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볼게요. 자, 과학기술은 천문학과 금속기술이 발달했는데요. 천문학하면 뭐 첨성대 나오겠죠. 일단 고구려는 특히 별을 볼 줄 알았던 나라입니다. 고구려의 그런 별자리와 관련된 그런 연구 막 책 읽어보면 아주 소름이 돋는데 고구려는 그 지금 북한에 있어서 우리가 연구가 많이 안 됐지만 북한에 고구려 고분이 많거든요. 고구려 고분에 보면은요.
천장에 그렇게 별자리를 많이 그려놨어요. 특히 북두칠성도 그려놨는데 그 동그라미의 크기로 빛의 밝기까지 표현을 했고 아주 이 천문에 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구려의 천문학의 영향을 받아서 태조 때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그릴 수 있었던 거예요. 고구려 천문도에 영향을 끼쳤다. 고구려 천문도를 가지고 있다가 뭐 대동강물에 떨어뜨렸지만 지금은 소실됐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다라고 하거든요.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영향을 끼쳤다. 백제에도 역박사가 있었다. 이런 천문학과 관련된 역법 전문가가 있었고 뭐 이런 천체 기상을 관측하는 일관도 있었다. 그때는 천문학이 결국 농사와 결부되어 있어요. 어떤 별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어느 계절이 되었으니까 이제 추수를 하고 날짜를 세는 개념을 다 이렇게 별을 보고 했다라는 거죠.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첨성대. 첨성대 라인이 선덕여왕의 S라인 느낌이다 해서 첨성대 연결하라고 했었었죠. 첨성대도 이 첨성대에서 올라가서 어떤 방식으로 별을 봤을까 뭐 이런 연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특이하게 생겼어요. 입구가 밑에 있지 않고 위에 있고 사다리로 올라가서 또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 첨성대. 자, 금속기술로 넘어갈게요. 자, 금속기술은 고구려가 철 생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철제 무기 만들 수 있었겠죠. 우수한 철제 무기를 만들 수 있었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또 철기 발달 칠지도가 있습니다. 7번 재련해가지고 7개의 날이 있는 엄청나게 튼튼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근초광이 하사한 건데 일본은 우리가 바쳤다라고 주장하는 그 칠지도 그리고 금동 대학로 이것도 역시 금속기술이죠. 부여의 능산리절대에서 나왔다라는 거. 금동대학로가 부여에서 나왔다는 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것도 역시 선지에 자주 나와요. 뭐 부여 능산리를 놀러갔다. 여기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올 때 뭐 백제 금동대학로 그럼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신라는 금세공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신라의 금관 이런 식의 귀족 사치품들 이런 식의 금속기술을 알 수 있다라는 거. 자, 오늘은 이렇게 뭐 경제, 사회, 뭐 문화 파트, 과학기술까지 모두 한 번에 총정리를 해봤는데요. 보통 여기는 선지에 나온다든지 또 이런 식의 문제 나올 수 있다. 방금 우리가 사회제도에서 골품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뽑아왔습니다. 밑줄근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대하찬으로 승진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벌찬까지 못 올라갔어. 고맙네. 하지만 육두품인 자네는 이 제도 때문에 아찬에서 죄송해요. 이거 대하찬이면 진골인 거예요. 아찬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게 안타깝네 그래요. 얘 사람은 진골이에요. 그래서 이벌찬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육두품이고 어쨌든 육두품, 뭐 아찬, 이 제도, 골품 제도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골품 제도로 알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원화제도, 여기 선지가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골랐는데 원화제도의 기원을 두고 있다. 화랑도죠. 을파소의 건의로 처음 만든 것 진대법입니다. 아까 고국천왕 진대법 을파소가 건의한 거 맞고요. 서울의 관직 진출을 법으로 제한하였다. 서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조선시대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련이 없겠고 집과 수레의 크기 등 일상생활 모든 전반적으로 규제한 아주 폐쇄적인 신문제였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은 문무 오품 위상 관리의 자손을 대상으로 했다. 그래서 오품 위상 관리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음전, 뭐 음서제라든지 뭐 그런 내용이라서 이것도 역시 골품제랑 관련이 없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화 파트는 한번 쭉 교재 보면서 정리를 했거든요.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한 것 위주로 키워드 위주로 한 번 더 복습하시고 여기 부분은 막 정치사처럼 너무 정리하고 암기하기보다는 눈으로 여러 번 보는 게 더욱더 효율적입니다. 관련된 이런 그림이나 관련된 이런 문화재 사진과 같이 접목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